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발달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발달을 먼저 일목요연하게 큰 테마를 적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테마의 세부 내용을 출제 비중을 따져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태동기. 태동기는 보통 19세기 후반을 이렇게 태동기라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그래서 19세기 후반 해서 1869년에 자선조직협회와 그리고 1884년에는 인보관운동, 세틀먼트 하우스에서 인보관 운동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를 거쳐서 20세기를 오게 되면 전문직 확립기가 등장을 합니다. 전문직 확립기. 전문직 확립기는 보통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를 전후한 시기로 보통 설정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전문직 분화기. 전문직 분화기는 192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1950년대를 전후한 세월을 전문직 분화기라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통합기, 부분 통합기라고 하니까 통합기로 적었습니다. 자, 여기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 그냥 1970년대 초까지로 이렇게 해서 보통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설정을 하고 70년대까지 해서 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원화기. 1970년대 이후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 저희 19세기 후반의 태동기,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은 사회복지 실천에서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또 사회복지 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또 사회복지 정책론, 어디서나 다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에 대해서는 정책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뭐라고 그랬죠? 사회사업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의 발달.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할 적에 자선조직협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론에서 한테기로 하고, 자선조직협회는 현대에 있어서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이지요.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으로서의 의미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사회사업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받아 마땅합니다. 또 그러면 사회사업의 현대화, 전문화, 과학화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배만 고프다고 하면 빵이나 던져주는 이게 아니라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 때 그걸 체계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그렇겠네라고 납득이 가게끔 해주는 건데, 바로 중산층 부인들로 구성된 우회 방문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직접 개별 방문 조사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사업의 현대화, 사회사업의 과학화, 사회사업의 전문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선조직협회는 공사, 그렇죠? 공사. 그래서 공부문과 민간부문, 공사 구별의 구분의 기준을 설정하죠. 가치로운 자인지 아닌지. 가치로운 자. 바로 이 가치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다 볼 적에 바로 사회통제, 사회진화론적, 사회진화론의 반영이라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사회진화의 반영을 사회통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의 공사구별, 그래서 공공부문의 구빈과 그리고 민간 부문의 구빈을 분명히 구별하되, 자선조직협회가 이끌어가는 것은 민간 부문의 주도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서 민간 주도를 강조한
것이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884년에 토인비호를 시작점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다.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또 하나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삶의 방식을 허용하는 입장에서 획일적인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개발까지, 지역사회 개선 개량까지를 도모했던 것이 인보관 운동이 되겠어요. 인동이라고 할 적에는 인보관 운동. 여기는 그야말로 여기와 비올 때 여기는 사회적 빈곤관이잖아요.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잘 사는 상류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중류층, 지식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끌어갔던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론의 영역에 가서 일괄 정리하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너무 많이 썼습니다. 여기 개별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자선조직협회,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또한 영역을 이뤘다는 점에서 인보관운동,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를 19세기 후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오면 거기 자선조직협회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선조직협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도시 빈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자선단체가 종장을 했다. 그래서 거기 솔리 목사에 의해서 1968년 민간 자선사업, 공공자선사업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설치가 제안되었고 1년 후인 1869년에 찰머스나 데니슨 힐 로크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로서 런던 자선조직협회가 창립되었다. 다음에 토인비홀로 대표되는 인보관 운동에 대한 설명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문직 확립기. 자, 이제 전문직 확립기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또 출제 범위가 되겠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전문직 확립기를 보시면 전문직 확립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전문직 확립기라고 하는 것은 1915년 프렉스너의 신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신화라고 이렇게 프렉스너의 신화라고 하지만 프렉스너의 비판이죠.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끄집어내놓고 결론은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5개 근거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라고 해서 사회과학적 기초가 있느냐, 또 그러면은 독자적인 지식체계가 있느냐, 또 전문직 교육제도나 자격증 제도가 있느냐, 또 전문직 조직이 있느냐, 전문직이라면 윤리 강령이 있느냐, 이렇게 5개의 이유를 내고 없지 않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결론은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1917년 리치몬드의 개념 정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본 것처럼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식적인 조정을 통하여 그 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면서 1920년이 약속했습니다. 1920년을 전후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이론 기초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5년 프렉슨의 비판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미 그런 분위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1900년대부터 1920년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1915년 프렉스너가 시비를 건 이후부터 약 10년 사이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국 조직이 설립이 되고
전국 개최도, 전국 대회도 개최되고, 또 그러면 과정, 대학원 과정도 설립이 되고 설치가 되고, 대학원 과정도 설치가 되고, 또 그러면 유급 종사자 제도도 수립이 되고, 뭐 이런 등등 소위 전문직으로서 을 갖추는 그런 노력들이 쭉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사업가의 자격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바로 1915년 오른쪽 페이지 오면 프렉슨의 신화의 비판 나와 있죠. 그 위의 변화, 전문직 하단부에 보면 2번에 2번 전문직 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의 정교화, 사회복지 교육의 강화, 또 사회복지 사업가 자격 조건 엄격화, 또 조직의 설립에서 페이지 넘어가 보면 전문 교육기관의 조직으로 해서 3번에 3번 석사과 1920년대 들어와서는 대학원의 석사과정까지 설립이 되었다. 또 전문직 확립을 위해서 임금체계도 정립되었고, 전국 조직이나 전국 대회도 열리게 되었다는 말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 리치몬드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도 말씀이지만, 여기 프렉스너의 신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렉스너의 신화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1920년대를 넘어서 30년대, 40년대 가면서 전문직 분화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전문직 분화기에는,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에는 개별 사회 사업만 존재했었어요. 1917년에 리치몬드가 개인과 연관의 개별적이고 의식적 조정을 통하여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은 그냥 개별 사회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1929년 세계대 공황이 터지게 되면서 전문가의 숫자는 적은데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집단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같이 단체로 경제성을 따진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대 다수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실천이 등장하게 되고, 국가 전체가 위기가 빠져 있는데 지역사회라기도 오직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없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소국 국가 자유방임주의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바라볼 수는 없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당연히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지역사회 조직사업. 사실은 집단사회사업이나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없었던 거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적 개념에서의 집단사회사업이나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1900년 세계대공황 이후, 결국에 30년대, 40년대를 걸쳐 넘어가면서 자리 잡게 되었다. 해서 지역사회 조직사업도 집단사회사업도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 바로 이 시기를 전문직 분화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실천 또는 사회사업의 영역, 그러면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동시에 개념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의 진단주의, 1930년대의 기능주의, 또 심리, 사회 모형 등등등 많은 실천 모형, 이론 모형이라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바로 이런 모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하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1920년대의 진단주의, 30년대의 기능주의, 또 30년대의 심리, 사회 모형,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다가 1950년대 진단주의의 갈등을 조정해서 결론을 내렸던 1957년에 펄먼 여사의 문제 해결 모형, 이런 등등이 전부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많은 이론적 발달이 있게 되었다는 걸 봐주시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거기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분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에 대한 특징은 좀 더 교재는 여기 적었지만 뒤에서 가져다가 쓰기 위해서 뒤에서 정리할 적에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페이지에 있는 170, 171페이지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비교, 그 박스 있죠? 박스까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집단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은 19세기 말 인보간에서 찾는다.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인보간 운동,
뭐 4번에 집단 사회 사업이 사회복지 실천에 도입된 것은 1930년대였다. 그래서 1935년 전국 사회복지대회에서 집단 사회 사업 부문이 등장했고 46년 집단 사회 사업 연구회, 46년 미국 집단 사회 사업 협회가 확대 발전되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아직은 우리가 벌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최초로 그룹워크, 맞아요. 최초로 집단 사회 사업을 사회사업 교육 과정을 하나로 가르친 사람은 집단 사회 사업을 사회사업 교육 과정의 하나로 인정하게 된 사람은 인정하게 된 사람은 그레이스 콜리라고 한다. 아직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조직 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은 이미 그런 분위기의 조짐은 1920년대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20년대.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조직 사업 이론의 중요한 견해로 등장한 것이 뉴스테터의 인터그룹 워크론이라고 한다. 그 정도 깊은 내용까지 안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50년대를 넘어서면서 70년대에 가게 되면 바로 통합기가 등장을 합니다. 통합기에는 무조건 출제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통합기 나와 있습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은 종래와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종래에는 단편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한 단편적인 문제 보유자가 클라이언트로 지휘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이유가 되면서 40년대, 50년대 가면서 이제는 단편적인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아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막 급증하는 거예요. 전문화란 이름으로 파편화된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그러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전문화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친 전문화는 서비스의 파편화를 가져와서 이런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런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활로를 스스로 좁혀보는 결과를 가져왔다. 뭔가 개편이 필요하자. 분명히 대상을 개인으로 하던 집단으로 하던 조직으로 하던 지역사회로 하던 뭔가 사회복지 실천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나 방법은 있지 않겠냐. 우리가 한번 그걸 찾아보자. 그래서 어떠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개별 사회사 하더라도 집단을 대상으로 맞이하면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명히 공통된 원리는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보자는 노력이 바로 50년대, 60년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매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50년대 넘어서야 등장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의 통합 제공 필요성은 사실은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밀포드 회의는 앞에서 한번 본 것처럼 사회사업 방법론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쭉 걸쳐 사회복지 행정도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5대 영역으로 사회복지 실천 영역을 확대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도 역시 밀포드 회의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기 하단부 왼쪽 페이지 하단 보면 복잡다기다양해지는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에 대해 과거 방법론적 접근 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대두되었다. 전통적인 방법은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로 서비스를 파편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또는 복잡다기다양한 문제인 클라이언트를 돕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4번에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통합하려는 방법이 말하자면 노력이 강구되게 되었다. 그렇다고 50년대 넘어서 처음 등장은 아니고 이러한 움직임의 시작은 사실은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있었다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거기 밀포드 회의 2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이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과 함께 기본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된 것 또한 1929년 밀포드 회의가 되겠다라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출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거기 통합 방법 내 등장 무조건 나온다. 중요 표시하시고 무조건 나옵니다. 1급서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고 다 나옵니다. 통합 방법론은 통합적 맥락에서 수행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사업가가 확인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애매한 추정 이런 거잖아요.
확인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생태체계적 준거틀을 이용해서 단편적인 문제나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광범위한 이론과 개입 방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선택하고 서로 다양한 수준에서 용이하게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러 개의 문장을 같이 묶어놨습니다만 한번 잘라보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 1번의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3번의 통합적 방법은 특정 이론에 기초하지 않는다. 1번 두째 줄 셋째 있는 것은 광범위한 이론과 개입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처럼 3번에 특정 이론에 기초하지 않고 다양한 이론과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에 접근한다. 특히 바틀렛은 사회사업 실천의 공통 기반이라는 저서에서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규정하였다. 또 그러면 통합적 방법은 1번의 두째 줄에 있는 것처럼 생태 체계적 준거를 이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 통합적 방법은 과거, 심리, 내적 영역을 강조하는 정신 역동적 부터 상황 속의 인간을 설정하여 환경 변인과의 상호작용성을 인정했다. 그래서 거기 일반 체계 이론까지 확대된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1번의 두째 줄 생태 체계 이론적 준거란 말로 같이 연결해 보시고, 5번도 역시 옛날처럼 실천을 할 적에 개인에게만 집중을 한다거나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 개인적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같이 고려하는 노력이 경주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방법에서 사회복지의 개입이 주로 인간에게나 또는 환경에 초점을 두는 이 궤도 접근에 이루어졌으나 통합적 방법은 이 양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인간과 환경의 공유 영역에 사회사업가가 개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통합기, 어찌 보면 가장 출제가 잘 될 것은 바로 이 통합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기,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고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확장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통합기의 이론 기초나 통합기적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통합적 이론의 예로서는 1957년에 펄먼 여사의 문제해결 모형, 1973년에 핑커스와 미나안에 의해서 나왔던 4체계 모델이나 2년 후인 1975년에 폼튼과 갤리에 의해서 제시된 6체계 모델, 6체계 모델을 문제해결 과정 모델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저메인과 지터만의 생활 모델, 또 셀러베이를 대표로 하는 권한 부여 모델, 이런 모델들이 바로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져 온 이런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년대를 넘어서 70년 넘어서부터 70년대, 80년대 오늘날까지, 책에는 그냥 80년대라 해도 그냥 크게 썼습니다만 이 과정을 다양화하기, 다원하기 이렇게 설명을 해서 새로운 관점의 등장과 개입 전략의 확장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점의 다양화, 옛날처럼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개인적 심리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신분석 이론이나 자아심리학 외에도 일반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 등이 통합화의 주요 유용한 이론으로 등장했다. 생태체계론적 관점을 2번이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빈곤, 질병 우리가 질병이라고 오늘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질병은 악마의 장난이라고 해서 그건 사실은 주술사의 영역이었어요. 그다음에 질병은 어떻게 사회팔자가 그만큼인가 보네 이렇게 하는 정도고, 사실은 복지의 구빈의 이런 대상은 빈곤이었어요. 때문에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그 실천에 빈곤, 대상에는 빈곤뿐만 아니라 비행도, 장애도, 보건도, 정신건강도 이런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게 된 것은 70년대 이후 80년대, 80년대 이후가 되겠다. 그러면서 쭉 내는 밑에 2번 다양한 실천 모델이 등장을 했다. 다양한 실천 모델. 거기 밑에도 두째 줄 과제 중심 모델. 72년에 리드와 앱스테인이 만들어진 거기 과제 중심 모델. 또 강점 관점 모델의 역량 강화 모델은 그냥 같이 보통 인파워먼트
모델 그렇기 때문에 역량 강화 모델이 맞겠습니다만은 강점 관점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은 그냥 영어 번역은 다르겠지만 그냥 같은 문제로 가지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셀러베이 들고 있습니다. 뭐 체계 이론 이런 등등의 이론들이 있었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다양화. 그 중에 특히 우리 여기 나오죠. 전문직 확립기에 대한 이 역사 흐름, 이 역사의 흐름 여러분 꼭 보시고. 그다음에 태동기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책론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리하기로 하고, 그리고 통합기는 뭐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 강령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 강령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중에 출제가 되는 것은 보통 사회복지의 가치라고 한다면 전문적 가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나눈다. 게다가 거기 전문적 가치 쭉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호도, 어느 것에 우선 비중을 둘 것이고 우선순위를 둘 것이 하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닥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반영할 것인가. 우리는 말로는 그래도 우리가 전문직이니까 전문직 가치를 우선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쉽게 또는 뭐 자연스럽게 본래 그러하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걸 봐주시고, 별표하실 것은 밑에 프리드랜더가 제시한 사회복지 사업의 기본적 가치, 기본적 가치관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프리드랜더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가치 또는 사회사업의 기본적 가치로 4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인간 존엄 또는 인간 존중의 원칙, 그다음에 자기 결정의 원칙, 그다음에 기회 균등의 원칙, 그리고 상부상조의 원칙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도 번역을 선생님과 달리해서 인간 존중의 원칙을 개인 존중의 원칙, 자기 결정의 원칙을 자발성 존중 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평등의 원칙, 상부상조의 원칙은 사회연대의 원칙으로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한다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존중의 원리, 그 옆에다가 인간 존엄 또는 인간 존중의 원칙, 자발성 존중은 자율성 존중 또는 자기 결정의 원리, 기회균등은 평등, 그리고 사회연대는 사회연대 옆에다가 상부상조, 이렇게 용어를 바꿔 쓰는 것도 또한 쓰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내비의 전문적 가치, 아직은 공무원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내비의 전문적 가치 보면, 내비는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전문적 가치도 있지만 그중에 전문적 가치를 이처럼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그리고 수단 우선 가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본질적 가치에서 3가지만 이런 등을 학자들이 들고 있다. 이런 등을 학자들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 가치에서 개인 존엄과 독특성에, 결국에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가 우선적 본질적 가치고, 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 그리고 사회 정의, 다 좋지 않습니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의 3번에 보시면 가치 전제의 조작화에 유용한 5개의 지침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존엄성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내용을 민감하게 인식할 것. 민감하게. 클라이언트를 스테레오타입하지 말고 고정관념으로 클라이언트를 보자. 아이, 저런 놈들은 뻔해. 저런 머리 스타일의 놈들은 뻔한 거야. 저런 힙합 바지 입은 놈들, 아이고, 이렇게 고정관념화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타입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고정관념으로 클라이언트를 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대로 장점을 발견해서 활용하도록 도와줄 것, 클라이언트 참여를 기대하고. 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5번째, 사회복지 실천할 적에는 클라이언트의 요구, 그러니까 완트라고 하는 것은 요구, 바라는 것을 말하지요. 요구보다는 뭐해야 되나? 욕구에 초점을 둬야 된다. 욕구를 우리는 니드라고 하는 거예요. 니드. 욕구라고 하는 거죠. 필요한 것. 클라이언트에 물어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해서 막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의 눈으로 진정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서 필요한 것을 줘야 되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왼쪽 페이지 가장 밑에 줄 요구보다는 욕구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거기다 액센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신념, 오늘날에는 뭐 보편적 신념이어서 본질적 가치라고 따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지요. 다음에 사회 정의와 같은 이런 것 등이 쭉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작은 목차로 나왔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